네, 안녕하세요. 김원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GS 연기 노동법 강의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 노동법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횟수가 늘었어요.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횟수 늘리는 거에 좀 반대하는 편인데, 일단 이제 횟수가 늘었다는 거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셔야 될 분량이 기존보다 조금씩 하루에 하셔야 될 공부 분량이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더욱더 좀 정밀하게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좀 여러분이 주의를 좀 하시고요. 특히 이제 연기 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그 제대로 연기 때 좀 공부를 안 하시면은 1기, 2기 특히 2기 때 모의고사 들어가시면 더 허둥지둥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방지하기 전에 방지하고자 연기 때 조금 착실하게 공부를 좀 해주세요. 특히 이제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비가 오고 그러는데 이제 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그 본격적인 진도 앞서서 이제 강의 계획서 보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길게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편이라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부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면담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메일로 주시면 제 이메일로 답을 드리는데 거기에 제 연락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주시면 되시고요. 이메일 주소는 강의 계획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강의 계획서 2페이지부터 보시면은 뭐 강의 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기 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거는 최대한 이해를 하자. 이해를 최대한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결국은 이 노동법의 그 핵심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암기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하지만은 처음 연기 때부터 이걸 다 씹어먹겠다는 신념으로 암기를 하시면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판례 키워드 중심으로 좀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판례 공부하실 때는 판례 결론이 뭔지 인정을 했는지 부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판례 근거를 한 번씩 봐주세요. 근거, 어떤 근거 때문에 그런지 이런 쟁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시험 문제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기출 유형이 보시면 제일 대표적인 게 사례 문제죠. 사례형. 이 사례형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그 쟁점을 줍니다. 쟁점 분설형이라고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명칭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통합형이 있어요. 보통 쟁점 분설형은 그 각 쟁점을 줍니다. 세부 쟁점을 줘요. 큰 사실관계 하나에서 50점 문제에서 뭐 25점으로 배점을 한다든지 혹은 뭐 30점, 그 다음에 20점 이런 식으로 세부 쟁점을 주죠. 그래서 이걸 쟁점을 직접 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형은 그냥 통사례입니다. 통사례라고 또 하는데 50점을 통으로 주면서 스스로 쟁점을 파악해서 답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오래되신 분, 노동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통합형 문제, 쟁점 파악형 이런 문제가 훨씬 유리하시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채점할 때가 어렵습니다. 쟁점 이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어쩌다 한 번씩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지금 이 쟁점 분설형으로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례형, 케이스,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주고 하시는 거 외에 준사례 문제가 있어요. 이 준사례형이 그런 건 뭐냐면 겉으로는 사례같이 보여요. 굉장히 사실관계가 짧습니다. 짧은 사실관계를 줍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판단해봐라, 뭐에 대해서 써봐라 이렇게 돼요. 이거의 본질은 사실은 단문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은 단문 문제에 가까워요. 형식만 아주 짧게 해가지고 사례형처럼만 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단문 문제입니다. 이 단문이란 거는 또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단문 문제는 그냥 뭐에 대해서 써봐라. 아니면 판례 법리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의의, 요건,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법학에서 단문의 기본은 항상 의, 그 제도의 뜻이 뭐냐. 여기서 잘 써주셔야 될 거는 제도의 취지 같은 걸 좀 잘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한 거 이 제도의 취지를 여러분 사례형 푸실 때 이럴 때도 많이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떤 것을 인정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립 요건이라 이런 건 기본인데 이제 이게 우리가 노조법 보면은 뭐 정당성 아니 뭐 저기 근기법에서 뭐 해고의 정당성이라든지 그래서 정당성 판단 기준 혹은 우리 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이런 식으로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서 또 등장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요건을 구비하면 그 법적 효과가 뭐냐 혹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법적 효과가 무엇이냐 이 법적 효과. 그래서 단문은 의의, 요건, 효과 이 세 단계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목차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문을 지금 뭐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최근 한 2년, 3년 전이죠. 한 3년 전쯤에 단문 문제가 나오긴 나왔어요. 계속 사례 나오다가. 근데 지금 올해도 단문이 안 나왔고 작년에도 단문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문 문제가 이제는 안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는데 우리 이제 수험생들은 을이죠, 을. 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혹시 또 단문으로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또 쓰셔야 돼요.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단문으로 나왔던 거는 저거예요. 갱신기대권입니다. 갱신기대권. 갱신기대권에 대해서 판례 법리를 뭐 써봐라, 논하라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이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근로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어떤 사람들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줘요. 그랬을 때 안 해준 사람들에게 이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신뢰관계 기대권이란 것이 인정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스토리가 있어요. 판례 법리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문 문제에서는 이 갱신기대권 법리는 심플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굉장히 머리 아프고 복잡할 수 있지만은 갱신기대권 자체의 법리는 심플합니다.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갱신이 될 거라는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갱신될 만한 기대할 만한 기대를 할 만한 사정이란 것들은 이제 뭐 법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아니겠지만은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뭐 취업규칙이라든지 그런 명문의 규정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판단하는데 이 갱신기대권에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법적 스토리가. 분명히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는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만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제법 시행 전후로 이게 이제 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스토리를 잘 써주신 분들이 이제 고득점 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시면 이런 기출 유형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최근 기출 형량은 요 쟁점 분설형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2기나 3기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분설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참고로 저희가 지금 크게 배점을 해서 뭐 25, 30, 20점 이렇게 주는데 예전에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이 쟁점을 5점, 7점 막 3분에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이 쟁점을 분설해서 이 교수님들 출제하는 이유는 채점입니다. 채점하기가 편해서. 쟁점을 줬는데 명백히 이걸 이탈했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채점을 위해서 쟁점 분석력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25점으로 배점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30점 배점이 있는 경우는 분량이 많거나 쟁점이 하나로 안 끝나고 한 2개 정도 섞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이제 올해 이제 뭐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 1-1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보면은 단순히 이제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부터 쭉 보셔야 돼요. 쭉 검토를 해주다 보니까 뭐 세부 쟁점으로는 몇 가지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점이 났었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쓰기에는 쟁점이 조금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배점에 비해서. 하지만은 뭐 충분히 여러분이 용습됐으니까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사례형들
보셨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그 판례 중심으로 하시더라도 이런 사례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판례 이야기 했었잖아요. 판례의 최종 단계는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판례 법리는 다 교재에 소개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판례 법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정작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판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못해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례 법리를 대입을 하면 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인정을 해야 되는지 부정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답안 쓸 때 사안포섭 또는 저는 이제 사안 검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이런 용치는. 이거는 결국은 판례 법리에 따라 사안을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를 해보면서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한 명의 법관으로서 판례 법리에 따라서 이 분쟁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최종 단계.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 법리를 열심히 암기하고 이해하고 하시지만은 결국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 자체가 틀려버린 경우도 있어요. 잘 답안 써놓고 결론이 엉뚱하게 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방지하시려면 기본 판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해주시면서 충분히 이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중에 가시면은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 습득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연기 때 그리고 일기 때 최대한 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교재에 있는 판례 사실관계를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연기 때는 그렇게 드릴 거고, 일기 때는 별도로 이제 중요한 기본 판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판례를 공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 쟁점별로 교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쟁점별로 찢어놨어요. 판례를. 쟁점별로 이제 구분을 해놨겠죠. 쟁점별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별로 구분하는 게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방법은 맞는데 나중에 말씀드렸던 어떤 사례의 흐름,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즉 이런 것들은 이제 쟁점을 섞는 거죠. 소위 말해서 한 두 가지 쟁점을 섞어가지고 연계되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기 때는 그러한 기본 판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체 쟁점을 한 번씩 살펴보는,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게 이제 연기 때부터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1회독 최소한 한번 보셨기 때문에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를 보시려면은 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각 쟁점이 앞에 쟁점 뒤에 쟁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일 나중에 일기 후반부에 별도로 한 3, 4회분 정도 빼가지고 강의 후반부에서 따로 사례 접근 그런 기본 베이스로서 요거를 한번 접근을 여러분께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막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좀 분석을 해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도 있어요. 무작정 교재를 보시면서 막 들들들 파고 외우고 이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판례긴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판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결론이고요. 이제 강의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강의 계획서. 보시면 거창하게 3회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회독수라는 거는 교재를 한번 본 수를 말합니다. 1회독, 2회독 이런 것들은 이제 교재를 한번 몇 번 봤느냐, 회독수라는 거는 교재를 본 횟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강의, 예습, 강의, 복습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복습. 시간이 없으시면 복습만 해오세요. 그리고 예습은 꼼꼼하게 보실 시간이 있으시면 좋으신데 안 되시면 가볍게 읽고 오세요.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예습을 해 오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시간대는 최대한 집중을 해주세요. 집중을 하셔서 들으시면 되시고, 이 강의는 강사가 여러분께 떠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었다는 걸로 내가 공부를 다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복습을 통해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예습하실 때 이제 그 교재를 이제 내가 보기 좋게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색색이 형광펜이라든지 색깔펜으로 막 이렇게 뭐 줄 긋고 하시는데, 연기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연기 때는 샤프나 연필로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학원에서 이런 자를 주세요. 그래서 이게 고시용자라고 하는데 서점에서도 책을 사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책,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이어가지고 힘이 없지만 교재가 보시면 두꺼워지면은 이게 이제 책이 휘기 때문에 이런 자들, 플라스틱 자들이 오히려 이제 철제로 된 자보다는 훨씬 밑줄 긋는 데 좋아요. 그래서 밑줄을 긋고 싶으시면은 이제 뭐 연필로 하시되,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한 것들에선 줄을 긋는 작업을 같이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책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줄이 없어요. 줄이 한 줄도 없습니다. 물론 복습 자료는 제가 그어놓긴 해요. 복습 자료는 그어놓긴 하는데 교재 자체에는 안 그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통해서 공부를 한 번 더 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가 그어놓은 줄은 편하긴 한데요, 이게 내 것으로 되긴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연필로 하라는 이유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이건 내 것이 됐어, 내가 이걸 굳이 안 봐도 돼 해서 그 양을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한 1기쯤 이게 손을 돌리시면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은 다 체크가 돼요. 그래서 뭐 색깔펜으로 중요도 표시하거나 중요한 그 키워드 표시하는 것들은 뭐 1기 때 혹은 뭐 2기 때, 제 생각에 1기 때가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1기 때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중요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은 제가 뭐 샘플 강의나 뭐 특강 이걸 통해서 보셨다시피, 먼저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문입니다. 2차에서 무슨 조문이 중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뭐 1차 때는 조문이 많이 나오는데 2차는 조문 뭐 법전 주는데 왜 조문을 봐야 되느냐. 자, 왜 그러냐면 이 판례라는 거는 법에 정한, 즉 조문을, 사례를 해결하는 근거로 삼는 겁니다. 근데 정적 그 쟁점이 되는 것들은 조문에 안 써져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쟁점을 파악할 때 왜 이게 문제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조문을 보면서 쟁점을 떠올리는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제 교재 보시면은 그 관련 그 조문들은 다 앞에 넣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조문 잘 안 봅니다. 저도 사실 수험생 때 조문 잘 안 봤어요. 그래서 조문 잘 안 보다 보니까 시험용 법전이 매년 편집이 좀 다릅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매번 보던 법전에서 위치가 여기였으니 그 위치만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막 이쯤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근데 이제 편집이 달라지죠. 못 찾습니다. 당황해서. 그래서 조문 숫자랑 이것도 써야 되는데 이거 정확히 조문을 써줘야 되는데 하면서 막 당황하시는데, 그런 거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조문 충분히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조문을 통해서 쟁점을 좀 파악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체계를 좀 잡아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흐름, 이 쟁점되는 것들, 이것들에 한번 뭐 실판,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법리랑 판례 설명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부적으로 뭐 교재 정리를 같이 하면서 정리를 쭉 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연기 때부터 열심히 암기 훈련을 시켜주는 강사님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그 방향성은 연기 때는 최대한 이해를 하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 자료로 나갔죠. 복습 요약 자료라고 있습니다. 이거 나가셨을 건데 B5로 뽑아주셨으면 좋을 건데 또 A4로 뽑으셨네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B5로 편집을 하긴 했는데, 자, 이거의 용도는 여러분들이 뭐 이동하는 시간, 뭐 버스 타고 집에 가실 때, 지금 신림동에서 안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동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왕복하면 뭐 많으신 분들은 뭐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도 걸리시는데, 그 시간 동안에 짬짬이 좀 보셔라, 이런 취지에서 드린 거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목차는 노동법 강론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되는 것들은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냥 암기 이거를 하셔라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법전에 있어요. 노동법,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조법에서 충분히 뭐 정의 규정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의, 개념에 대해서 안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답안 쓰실 때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연기 때는 그런 기본 개념들을 이제 외운다, 암기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표시를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례 법리에 대해서는 이제 핵심적인 거, 뭐 앞뒤 뭐 다 자르고 요 파트에 대해서 진하게 줄거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될 그 판례 법리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짬짬이 보실 때 요 복습 요약 조례를 좀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강의 날에 복습 쪽지 시험을 한 번씩 볼 겁니다. 쪽지 시험을 볼 건데 뭐 거창하게 뭐 쪽지 시험 다 큰 성인들 뭐 쪽지 시험 보기엔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되셨는지 중요한 부분들에서 이제 여기 요약 자료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혹은 이 판례의 어떤 그 법리 구조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례를 뭐 이렇게 그 텍스트를 주고 중간중간에 가로넣기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전체적으로 맥락이 좀 끊어져요. 쭉 가다 보면은 여기 빠져버리고 여기다 뭐였지? 이제 물론 꼭 외워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낼 수도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 판례에 이 어떤 블랭크 채우는 그런 문제는 지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 40분에 오시면은 그 이제 조금 그 쪽지 시험을 좀 보고 계시고요. 한 뭐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끝나시면은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강의 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면은 이 복습 요약 자료 있죠. 요걸 기본으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한번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복습 요약 자료는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뭐 라면 받침으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강의 듣는 시간 동안에는 뭐 전날 했던 거는 항상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한 5분에서 10분, 최대한 뭐 한 15분까지 리마인드 하는 쪽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강의 횟수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습니다. 26회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도표 보시면 총 26회인데, 원래 학원 공지에는 이제, 10월 14일, 목요일까지가 이제 강의 원래 그 일정인데, 제가 이제 9월 10일 날 그 좀 백신 2차 접종이 있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좀 휴강을 9월 10일 날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양지 좀 부탁드리고요. 원래는 이제 그 8월 말에가 예, 백신 접종 2차였는데 2주간 밀려버리는 바람에 이 개강하고 좀 겹쳤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서울시에서 그 코로나 검사를 이제 학원 종사자들을 2주마다 받아라 해가지고 토요일 날 받았고 이제 일요일 날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마다 예, 제 콧구멍이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실 거니까 좀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공지에 한 번 더 뭐 휴강을 할 수도 있다. 이거 왜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방에 단체 교섭 가던 게 9월 1일 날 타결이 돼서 지방을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공지드린 백신 맞는 날 외에는 휴강 없이 쭉 가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뭐 학원 일정이 그 대체휴일 있죠. 대체 공휴일 그 부분도 다 강의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빼고는 대체 공휴일이라고 해도 강의가 잡혀 있습니다. 혹시 그때 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 복수 강의 충분히 제공이 되시니까 그거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었죠. 네. 그래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제 이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학원 통해서 뭐 상담 요청하시면 충분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제가 여유가 있을 때 좀 기출 문제를 작년까지 이제 재작년까지요. 네, 재작년까지 정리한 그 자료는 있는데 그걸 좀 업데이트를 좀 못해서 제가 좀 업무가 죄송하게도 좀 바쁘다 보니까 지금 잠을 한 2주째 거의 못 자고 있는데 이상하게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즘 괴롭힘 뭐 이런 것들 성희롱 조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김포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매일 가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데서도 하나 조사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 하나 더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없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그 자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기출 분석을 조금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작년에 기출됐기 때문에 혹은 올해 기출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봐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 기출을 보시면은 연달아 같은 그 파트에서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직장폐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직장폐쇄가 최근 몇 년간에 4번인가 나왔는데 3년이 연달아 나왔어요. 근데 똑같은 쟁점이 나온 게 아니라 직장폐쇄에서 내지 않았던 쟁점들을 쪼개가지고 3년 연속 냈습니다. 그래서 수험가에서 엄청난 타격이 많았었죠. 직장폐쇄 2년째 나오니까 뭐 3년째 나오겠어 했는데 3년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교수님들이 고민하는 그 출제 방향은 어떻게 점수들을 떨어뜨릴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제 경향을 한 몇 년간에서 쭉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출제 경향이 기본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노동법상. 근데 이게 과연 출제 가능성은 있을까? 여기에 의구심이 있었던 쟁점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안 내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공부할 때만 해도 다 그때도 산재라든지 뭐 금기법상 근로자라든지 항상 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에이 설마 내겠어? 근데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쟁점들이 있었냐? 금기법상 근로자성 나왔고 또 연차휴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올해 시험 법원 있죠. 법원 유리원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재 업무상 사고. 산재는 예전에 저 공부할 때보다 쟁점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계속 문제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입법화되면서 계속 변경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업무상 사고가 이제 작년이 됐죠. 그 회식 중 사고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불법 파견이죠. 근로자 파견하고 보급하고 구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엮여서 뭐가 나왔었냐면 금기법상 사용자의 확대. 우리가 이제 노동법 이제 처음에 근로기준법 공부하시면 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 다음에 사용자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의 확대도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중요는 하지만 설마 내겠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찍어서 보지 말라라고 해요. 충분히 이제 모의고사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대한 모의고사는 이제 한번 써보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되지 모든 쟁점을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찍어보지 말고 최대한 꼼꼼하게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기억력과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억 능력도 사람마다 능력치가 좀 다르고 그거를 오래 보관하는 능력도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이번에 2차 시험 보신 분들 다 까먹었을 거예요 이미. 그 정도로 사람의 기억력은 휘발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교재에 있는 것들을 모두 계속 반복해서 같은 강도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교재 보시면은 이제 뭐 시중에는 뭐 1000페이지 넘어가는 교재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2차 수업용으로 노동법 최대한 필요한 것들만 좀 담자라고 해서 구성을 했고, 뭐 작년보다 좀 늘렸습니다. 늘렸음에도 6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여기에서 뺄 게 좀 있습니다. 뭐 정덕창 노무사님은 훨씬 줄였더라고요. 이번에 확 줄이셨더라고요. 여쭤보시니까. 그래서 한 580페이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정덕창 노무사님 교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최대한 이제
뺄 건 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볍게 봐주시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이제 이거의 판단 기준은 판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법리라든지 뭐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 혹은 뭐 조문만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있다 한들 크게 쟁점되지 않은 부분들, 이러한 것들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참고만 하세요. 혹은 이해도를 위해서 그냥 설명드리는 거니까 우리 답안에 쓸 거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동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특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복합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인이란 거는 개인입니다. 그 국가가 아닌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사법이라고 해요. 개인 사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사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안 지키면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공법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회법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노동법 판례는 뭐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이제 나오고요. 두 번째로 형사 판례,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판례가 있습니다. 행정법 판례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죠. 부당해고나 어떤 징계 혹은 인사처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적인 그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최종 결정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 그 재심 판정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라는 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 과목에 행정쟁송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쟁송법을 배우는데, 사실 우리가 소송할 일은 없어요. 노무사가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노동위원회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잘 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노동위원회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실무에서 행정 뭐 심판법이라든지 행정소송법이라든지 우리가 쓸 일은 없지만 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노동법 판례는 민사 판례, 형사 판례, 그 다음에 행정법 판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판례가 전혀 없는 쟁점들,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만 하세요. 혹은 형사적인 쟁점들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형사처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노동법 시험을 보는 겁니다. 물론 변호사 시험에선 그런 형법적인 쟁점들을 쓰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순수하게 노동법적인 측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기나 일기 때 설명은 드리지만 2기, 3기 가면 그런 쟁점들을 안 냅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은 뭐 범죄 구속요건, 삼료론 뭐 이런 것들, 뭐 고의나 과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드리지만 우리 실제 답안 쓸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듣고 흘리세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는 것들은 가볍게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강의를.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요. 뭐 간단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말이 좀 길어졌죠. 예, 제가 원래 수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법의 법원이에요. 올해 기출됐죠, 법원. 이게 이제 노동법 총론 부분, 기존에는 이제 이 총론 부분에 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에 대해서 앞부분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노조법, 근기법 구분해서 보잖아요. 1교시, 2교시 이렇게 보셔서 아예 노조법상 근로자랑 뭐 이런 부분들은 노조법으로 빼는 게 나중에 공부하시는 게 편하시겠다 싶어요. 그래서 좀 판결을 좀 바꿨습니다. 보통 교수님 교과서에서는 이 노동법 총론 파트에서 뭐 근기법상 근로자라든지 사용자, 노조법상 사용자, 근로자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예 그냥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총론으로 이제 뭐 노동법의 법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헌법부터 시작하신 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조금 뭐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노조법 관련해서 이제 헌법 33조 1항에 뭐 근로 3권, 노동 3권이라고 하죠. 그 파트 그 문구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조금 곁다리로 설명 좀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법리에 대해서. 자, 노동법의 법원은 이제 올해 기출이 됐어요. 얼마 전에 출제가 됐죠. 유리의 원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노동법적으로는 중요한 쟁점이니까 그래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달달도 외울 필요는 없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일단 그 법원이라는 게 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대법원, 고등법원한 그 법원이 아니에요. 한자가 다릅니다. 법법자의 근원 원자를 씁니다. 이 법원이란 거는 직역을 하면 법의 근원이 뭐냐, 즉 뭘 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다퉈요. 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툽니다. 다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죠. 이 판단 누가 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못하죠. 법원에서 법관이 합니다. 판사가 해요. 판사가 하는데 이 분쟁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항상 룰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기준. 그러면 법관은 뭘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그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 법원이란 거는 이 분쟁의 발생에 대해서 법관이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법원이란 4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줄이죠. 목차 다음에. 자, 법원이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율 근거의 존재 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줄을 하나 좀 그어 볼게요. 줄 긋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첫째 줄에 보시면 법적 분쟁을 해결, 여기까지 줄 하나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그 다음에 규율 근거의 존재 형식. 좀 표현이 어렵죠. 그래서 법적 분쟁 해결이 목적이고요. 기준으로 된다. 이거를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근거다. 이게 존재 형식이다. 이거를 이제 법원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래서 법원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 법전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키워드 중심으로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 교재를 한번 볼게요. 밑에 두 번째 보시면 견해에 따라서는 뭐 일반성을 법원의 개념 표지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일반성. 말 그대로 이 일반성이란 개념 표지, 개념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일반성이라는 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만 법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겨요.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 노동법의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법이라는, 사실 우리가 노동법이라는 건 없죠. 이제 노동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이라고 하죠. 이러한 등등의 법률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 이외에 노사자치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규범입니다. 룰이죠. 이것도 룰. 이것도 법원성이 인정이 돼요. 이게 대표적인 예로, 자, 여러분이 이거 순서를 항상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단체 협약이 먼저입니다. 제가 이제 자문을 회사 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꾸 이게 취업 규칙이 먼저 나와요.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단체 협약이 우선 나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취업 규칙. 자, 단체 협약은 노조랑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통해서 문서로 정한 거죠.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취업 규칙이란 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요. 그래서 효력이 단체 협약이 더 셉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집단적인 게 아니라 개별적인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체결한 근로계약.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서, 여러분 이제 뭐 신림동에 방과로 보면 뭐 임대차 계약서 쓰시죠? 예, 주택 임대차 계약서 쓰시는데 근로관계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란 걸 씁니다.
그 근로계약이에요. 이러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도 이거를 이제 노사자치규범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원성이 인정이 돼요. 노사관계 당사자를 규율하기 때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를 규율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성 지표에 따르면 이러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거기에 소속하는 뭐 회사원이나 뭐 조직원, 근로자나 뭐 그 다음에 노조원들이 한테만 적용이 되겠죠.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안 돼요. 노사자치규범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이 일반성을 지표로 하게 되면 이 노사자치규범에 대해서 법원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성이 인정 안 돼요. 이 일반성을 이 법원의 개념으로 필요하다. 이게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이 노사자치규범을 규범의 법원성이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주장하실 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요. 그래서 통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재 보시면 통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에서 학설은 이제 뭐 지금은 많이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이 통설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게 교수님들이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는 걸 이제 통설이라고 해요. 거의 이의가 없는, 반대 의견이 없는 그런 견해를 통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견해를 주장하시는 교수님들이 더 많은 쪽을 다수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좀 적은 데를 소수설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답안에 이게 다수설이다 하면 소수설이신 분이 채점 들어가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답안지에 다수설, 소수설 이걸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학설 이름만 쓰시거나 학설 이름이 생각 안 나시면 답안지에 제1설 또 제2설 이렇게 넘버링 해가지고 쓰셔도 돼요. 학술 이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여러분이 기억할 수는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 이 학설은 노동법보다는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행정쟁서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법은 판례를 하도 강조를 하기 때문에 학설을 거의 안 써도 그렇게 감점이 거의 없지만은 행정에서는 학설 안 쓰면 50점, 그러니까 50% 날아간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행정법 교수님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계파가 달라요. 독일 쪽이 계시고 프랑스 쪽이 계시는데 용어 자체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행정쟁서법 공부하면 외계어 같다 이런 이야기 하시죠. 노동법은 하니까 그래도 한국말 같다. 알아는 좀 어떻게 먹겠는데 행정쟁서법 하시면 야 이거 외계어 아니냐 이렇게 당황하신. 그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래서 그 행정쟁송법에서는 여러분이 학설을 잘 정리를 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판례보다 학설이 더 중요한 게 행정쟁송법 같아요. 그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만은 우리 노동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굳이 학설 이름이 기억 안 나시면 노동법은 그냥 1설, 2설 이렇게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일반성에 관한 부분을 가볍게 좀 설명드리려고 상세히 설명 좀 드렸습니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네, 기억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법원에 대해서 그러면 법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법원의 종류. 이거를 제가 쭉 나열을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헌법이에요. 법 중에서 법입니다. 최고의 법이죠. 헌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 이건 효력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법률로 할게요. 정확히. 법률. 자, 여러분, 이 법률은 누가 제정을 하느냐?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예전에 배우셨죠? 삼권분립. 삼권분립 배우셨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건 이제 우리 정부죠, 정부. 그 다음에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법원입니다. 법원. 이렇게 삼권 분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다만 이 법률에 대한 이렇게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라고 안을 낼 수 있는 거는 이 행정부에서도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혹은 국회의원이 몇 분 모이셔가지고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을. 그래서 국회에서 소관심의위에서 뭐 심사하고 그 다음에 뭐 본회의 통과 이런 표현들이 뉴스 보면 나오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제정하는 게 법률이에요. 이 법률과 같은 급이 조약입니다. 조약인데 대표적인 게 우리 뭐 ILO 협약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국제노동기구에서 우리가 국제조약으로 체결한 게 ILO 협약입니다. 이 조약은 모든 것들이 이 법률과 같은 효과는 아니고요. 헌법에서 규정된 대로 국회에서 비준동의, 국회가 오케이 해준 것들이 있어요. 국회에서 오케이 해준 것들. 그런 것들만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다음에 이제 뭐 국가가 제정한 건 다 끝났어요. 노사자치규범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사자치규범 내에서의 어떤 우선순위인데 아까 제가 노사자치규범에서 제일 효력이 센 게 단체 협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입니다. 요 순서대로 효과가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제일 센 애가 헌법이고 제일 힘이 약한 게 근로계약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순서를 나열했죠.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이거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요.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원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체 협약에 신입사원의 초봉은 3,500이다라고 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단체 협약 규정이 있다고 예를 들게요. 반면에 취업규칙에서는 신입사원 초봉을 3천만 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신입사원의 초봉에 대해서 각각 다르죠. 규정이 다르게 되죠. 요거를 뭐라 그러냐? 경합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경합이라고 해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끼리. 또는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법원의 충돌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충돌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걸 이제 법원의 경합 내지 법원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돌나는 것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충돌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상위법이 뭐죠? 이 만약에 단체 협약하고 취업규칙하고 충돌나면 상위법은 애죠. 단체 협약이 되겠죠. 애가 먼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일 위에 있으니까. 더 위에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이 제일 위에 게 더 위에 있는 것 법원이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순위가 같은 애들끼리 충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이 취업규칙하고 같은 게 규약입니다. 효력이 동급인 게. 이 규약이란 건 뭐냐면 노동조합의 규약을 말을 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규약. 자, 회사에는 회사 사규가 있죠. 그걸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내규, 회사 사규가 취업규칙인데 이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해서 정한 룰이 있어요. 그걸 규약이라고 합니다. 규약. 그래서 취업규칙하고 규약하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동순위에 있는 것들이 충돌이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러면 뭐가 우선될 것이냐? 순위가 같아요. 순위가 같은 애들끼리는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을 못하겠죠.
그런 경우 동순이 충돌할 때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즉 나중에 정해진, 나중에 마련된 법원이 적용되는 겁니다. 새로운 거. 그게 적용됩니다. 그게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의 충돌을 해결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외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법.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특별법이라는 거는 그 법의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뭐 특정됐다 혹은 범위가 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특별법의 반대말이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충돌이 나는 경우 뭐가 우선되느냐? 특별하니까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자, 이걸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 근로계약도 개인 간의 계약이죠. 그러면 계약에 되니까 원칙적으로 뭐가 적용이 돼야 되죠? 민법이라는 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민법.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일반법입니다. 민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 근로계약 관계에 대해서 따로 정하는 노동법이 있죠. 근로기준법 있죠. 근로기준법. 그래서 이걸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돼요. 그래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그 적용 범위가 좁은 이 근로기준법이 더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일반법이 그 다음 순위로 적용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 노동법, 이 교재나 뭐 쟁점들을 공부하시다 보시면은 그 노동법이 아닌 자꾸 민법 이야기가 나와요. 민법 이야기가 나오는 게 노동법에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결국 민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 쟁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교재로 한번 돌아갈게요. 교재로 돌아가시면 4페이지. 법원의 종류 있죠. 로마자 2번 보시면 법원의 종류 있죠. 자, 노동관계 법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인데 국가가 제정한 노동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줄구실 필요 없고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1번 노동관계 법령. 그 다음에 조약. 제가 아까 말했죠. 국회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 ILO 협약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것도 노동법의 범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사자치규범 3번. 설명드렸던 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다음에 규약, 근로계약 이런 것들이 노사자치규범으로서 법원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4번 노동관행입니다. 관행. 자, 4번 노동관행인데 보시면 노동관행 의의 한번 볼게요. 그 위에 첫째 줄을. 자, 노동관행이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으로 자, 줄 하나 긋겠습니다. 명문화되지 않은 채 오랜 관행을 통해 근로관계나 노사관계를 사실상 규율하는 것. 여기까지 줄 하나 꺼주세요. 명문화되지 않은 채 오랜 관행을 통해 근로관계나 노사관계를 사실상 규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행이라는 단어를 알 겁니다. 뭐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 관행이라고 하죠. 노동 관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즉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글자로 뭐 쓴 게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로조건을 암묵적으로 계속 노사가 인정하고 쭉 가던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그러면 관행, 이런 노동 관행이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겠느냐? 하나의 노사 자치 규범으로서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민법 공부하시던 민총에서 사실인 관습과 뭐 관습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공부 기억나시죠? 그 견지에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사실인 관습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인 거죠, 사실. 그냥 사실인 거고 그 어떤 규범성을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관습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하나의 법 규범성을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견지에서 우리 노동법에서도 이러한 노동 관행을 법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에 쟁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쟁점에서 떠올리시면 이해가 조금 편합니다. 사실 이제 그 5페이지 보시면 판례박스 한번 볼게요. 이제 노동 관행의 법원성 인정 요건인데, 일단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 노동 관행의 법원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판례박스 두 번째 줄, 본문의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업사회에서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앞에 동그라미 1번 하나 쳐주세요. 둘째 줄 제일 앞에 기업사회에서 앞에 동그라미 1번 쳐주시고 줄을 긋게요.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 여기까지 줄 그어주세요.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 요건 이따 할게요. 그건 제가 이따 체크하고, 그 옆에 이제 기업의 구성원 시작하죠. 거기 앞에 동그라미 2번 하나 쳐주세요. 그리고 줄 하나 쭉 긋겠습니다.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범 의식에 의해서 지지, 여기까지 쭉 한번 그어주세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이제 동그라미 좀 칠게요. 두 번째 줄 중간에 규범적인 거에 규 있죠, 규. 둘째 줄 중간쯤에 규범적인 여기에 규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그 옆에 사실의 그 옆에 쭉 가면 승인되거나 해서 그래서 규사승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 밑에 줄 오른쪽 끝에 보면 기업 내에서 사실상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줄 오른쪽 끝으로 보시면은 기업 내에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에다가 동그라미, 그 옆에 사실상 여기에 사의 동그라미, 사실상의 제도로서 여기 앞부분에 거기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 있죠. 거기 확의 동그라미.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두 문자는 잘 안 따드리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심플한 건 좀 따드리긴 하는데, 저는 두 문자를 안 좋아하는 게 두 문자만 외우다 보면 내용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이 따면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한 기본적인 거는 좀 따서 좀 보셔도 되고, 자주 보시다 보면 간단하게 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대로 확립되어 있다고 있어야 된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확립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런 요건 하에 노동 관행의 그 법원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판례가 이 노동 관행의 법원성을 인정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사실관계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21년 1월로 잡고요. 그 다음에 3월을 이렇게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단체 협약이 요 연말에 종료가 되고 그 전부터 쭉 이렇게 단체 교섭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바로 타결 안 되고 딜레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 달이 돼서야
단협이 체결됐습니다. 뭐 우리가 임단협이라고 하기도 하죠. 임금협상 이런 것들 하는데 단협이 이때 체결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때 체결이 됐는데, 자, 요때 단협을 체결하면서 임금 인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금 인상을 5% 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으로. 그리고 요거는 언제부터 소급해 주느냐? 2021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죠. 소급 적용하니까 그동안 1월달, 2월달에 못 받았던 이 소급분을 나중에 몰아서 줍니다. 나중에 몰아서 주겠죠. 소급 적용이다 그러면 나중에 지급하지 않았던 걸 주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2021년 2월에 뭐 갑이라는 사람이 뭐 퇴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근데 기존의 관행이 있는데 기존 관행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냐면 30년간 유지가 됐습니다. 언제부터냐? 회사가 창사 이래로부터 30년간 쭉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관행이냐?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해주잖아요. 임금을 소급 적용해 주는데 퇴사자도 소급 적용을 해줬습니다. 이미 퇴사해버린 사람들도 소급해서 그 차익 부분을 다 지급을 했던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할 때 퇴직금 산정 시에 나중에 이미 산정이 줘버렸기 때문에 차익이 있겠죠.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이 소급 적용한 부분, 이 부분을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에 연금제도가 없을 때 지금도 뭐 가능한데요. 소위 법정퇴직금이라고 합니다. 법정퇴직금. 자, 법정퇴직금은 뭘 기준으로 지급을 하냐? 소위 평균 임금이란 걸로 지급을 해요. 기준이. 이 평균 임금은 3개월 동안 총 지급했던 임금을 일수로 나눈 겁니다. 정확히는 산정, 사유, 발생 3개월 전에 받았던 총 임금을 뭘로 나누냐면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눕니다. 이게 평균이란 임금이란 개념이에요. 나중에 공부하실 겁니다.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해당 기간 일수는 우리가 달력상 3개월을 세보면 뭐 달력에 보면 30일인 월도 있고 31일인 날도 있고 뭐 28일, 29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퇴사 시기에 따라서 이 분모 부분이. 그래서 보통 뭐 한 89일에서 뭐 91일 내지 뭐 이렇게 보통 또 92일까지 나올 수도 있죠. 네, 있습니다. 92일까지 나올 수도 있고 이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분모가 89일에서 뭐 92일까지 뭐 가능한데 뭐 이런 식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해요. 그런데 이 퇴사자한테 소급 줘가면서 요거 소급해서 지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총 임금이 증액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증액이 되겠죠. 이미 퇴사한 사람도 돈을 줘버리니까 퇴사했지만 소급 적용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0만 원씩 더 올라간다. 그러면 퇴사자도 그 20만 원 한 달에 정산해서 줍니다.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받았던 거는 20만 원이 반영이 안 됐는데 퇴직금이 20만 원이 반영되면 이 평균 임금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분자가 더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퇴직금을 덜 준 꼴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행이 계속 30년간 있었던 거예요. 즉, 이 퇴사자한테도 이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이 퇴직금 산정에서 평균 임금에도 반영을 해줬다. 즉, 퇴직금을 더 줬다는 겁니다.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회사가 요거를 안 해줍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주던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야, 그동안 이거 노동 관행으로서 30년 했으면 관행 아니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퇴사를 했지만 그전처럼 똑같이 반영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소송을 건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 뭐 노동 관행도 인정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체 협약이 언제 체결됐죠? 2021년 3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 당시에 이 사람은 퇴사가 없죠.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직 중인 조합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지. 이미 퇴사해버린 사람한테 어떻게 단체 협약이라는 게 적용되겠느냐. 더 이상 회사원, 그 회사의 근로자도 아니고 조합원도 아닌 거죠. 당시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사람은 단체 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 체결됐으니까. 이미 퇴사한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이거 노동 관행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던 건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나왔는데 30년간 계속됐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0년쯤 됐으면 마음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야, 이거 노동관행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의외로 부정했습니다. 그만큼 노동관행을 판례는 인정하는 게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및 행정에서 보시면은 가볍게 보시면 돼요. 판례는 이제 이 어떤 분쟁에 대해서 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그 모임, 그러니까 A입니다. 그래서 그걸 판례라고 하는 거고요. 이 판례는 법원성이 인정 안 됩니다. 판례 옆에 대한 X 치면 돼요. 뭐 내용 보시면 교재에 성문법주의라고 있죠. 성문법주의. 쉽게 말하면 법을 명문화시킨 거, 글자로 만들어 놓은 걸 성문법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은 야, 여기 뭔 말인지 막 이런 게 좀 막 그러시죠. 짜증나시고 뭐 그러시던데 이거 뭐 암기하시거나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이 성문법이란 거는 말 그대로 한자를 조금 아시면 좋은데 저도 한자 잘 몰라요. 이룰 성자자가 이제 그럴 문자에 법보자 씁니다. 그래서 쉽게 성문법, 요즘 말로 법률이 텍스트화 된 겁니다. 텍스트가 있는 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문법. 그 다음에 반대말이 불문법이에요. 이 불문법은 아니 불자 부정할 때, 그 다음에 그럴 문자, 법법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텍스트가 없어요. 기본 베이스가 좀 이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본 베이스가 이래요. 그래서 이 성법주의에서는 일정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법률이란 걸 정합니다. 그런데 이 불문법이란 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관습법 있죠. 관습법 이야기했잖아요. 관습법도 불문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요런 성문법주의는 대륙법계에서 듣기만 하세요. 대륙법계에서 이렇게 됐고요. 쉽게 말하면 유럽입니다. 유럽. 그리고 이 불문법주의를 추구하는 게 영미법계입니다. 영국과 미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드 법정 드라마 이렇게 보면 자 무슨 판례 무슨 사례에서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이 인용을 하죠. 그렇죠. 이 영미법계에서는 이렇게 텍스트화된 법률이 기본적으로 원래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이 판례에 대해서 법원성을 인정을 해줘요. 선례가 하나 나면 그게 룰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성문법주의에서 판례는 언제든 이 텍스트화된 법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 해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자, 독일 2차 대전 하면서 일본하고 친했죠. 일본은 개화를 빨리 했습니다. 이 독일 법계를 일본이 수용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일제강점 치하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이게 흡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륙법계가 된 거예요. 뜬금포 우리는 뭐 유럽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대륙법계냐, 이런 좀 역사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법주의하에서 판례는
법원들 자기들끼리만 구속하지 어떤 법원성이 인정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책 보시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무사 되시면 행정해석을 판례보다 더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행정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법률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유관기관, 관계가 있는 기관, 행정기관에서 해석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법을 하잖아요. 노동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노동법에 대해서 주무관처는 어디냐? 고용노동부죠. 자, 또는 법에 관해서는 법제처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서 이 노동법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을 행정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고용노동부 애규, 질의회시 이런 것들 다 행정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법원으로 인정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다 X 쳐버리세요. 행정해석에. 이거는 저 밑에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줄에 오른쪽 보시면 내부적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줄 하나 쳐주세요. 근데 사실상 규율 합니다. 사실상은 규율 하는데 예전에는 저 이제 노무사 됐을 때만 해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하고 대법원 판례하고 안 맞는 게 많았어요. 근데 판례가 이렇다라고 하면 노동부 감독관들은 야, 우리 행정해석은 달라. 우리 행정해석대로 처리할 거야. 억울하면 소송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행정해석도 대법원 판례 입장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일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이 판례나 행정해석은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괜찮을까요?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강의 시작할게요.